출발 새아침. 수척한 몸을 이끌고 휠체어를 탄 92세의 이용수 할머니는 대구의 한 호텔에서 2차 기자회견을 했죠. 본인을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일본의 사죄와 배상 그리고 진상 공개, 그동안 일궈온 투쟁의 성과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말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1차 회견 이후에 뜻하지 않게 전개되는 후폭풍을 보고 놀란 것 같았지만 현재 드러난 문제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이루어온 시민의식에 기반하여 교정되고 수정되어 갈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죠. 공장에 갔다 온 할머니하고 위안부, 아주 더럽고 듣기 싫은 위안부와는 많이 다르다며 정신대와 위안부의 차이를 말하고요. 성노예라는 말이 매우 싫었지만 미국에 알려야 된다는 윤미향 당선인의 말에 참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에 대해서는 속이고 이용하고 재주는 고미하고 돈은 떼사람이 받아먹어 등의 표현을 쓰며 격려했습니다. 30년 동안 온 국민이 같이 미안해하고 같이 수치스러워하며 역사를 바로 세우고 일본의 만행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그렇게 순수하게 노력했기에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본말이 전도되는 이런 상황만은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따뜻하고 상식적인 보통 사람들이 즐겨 듣는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 꼭 끼요. 꼭 끼요. 매일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를 골라서 정리해주는 시간, 오창석 꼭 끼요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네, 꼭 끼요 평론가 아침에 만나니까 아주 힘차 보이는데 네. 그런데 우리 좀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열었고 윤미향 당선인이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했다. 하루아침에 배신당했다. 이러면서 비판했던 일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 정의연 회계 의혹 문제가 불거지고 윤미향 당선인의 활동을 이제 문제 삼았었습니다. 이제 이용수 할머니가 대구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정의연에 대한 비판을 이어나갔었는데요. 당초 이제 2시에 진행되려고 했었는데요. 이 2시에 진행되려고 했었던 이 카페 굉장히 공간이 협소해서 이제 2번이나 장소를 옮겨가면서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이 이어졌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이용수 할머니는 여전히 윤미향 당선인과 그리고 정의연에 대한 강한 비판을 이어나갔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투쟁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이용수 할머니가 어제 이야기를 남겼던 것, 정신대와 위안부의 차이,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정신대 같은 경우는 여자 근로 정신대 같은 경우는 한 약 20만 명 정도가 현재 이제 동원된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노무에 동원이 된 거죠. 예, 맞습니다. 이제 일본의 군수 공장으로 이제 끌려가서 군수품을 만드는 일을 한 여성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편이고요. 위안부 같은 경우는 이제 위안부에 강제 동원돼서 성노예 생활했었던 240여 명 중에 지금 현재 18명 정도 생존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용수 할머니 같은 경우는 위안부하고 정신대하고 어떻게 같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대협은 그동안 정신대 문제만 해야 하는데 무슨 권리로 위안부 피해자를 만두의 고명처럼 사용했나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기자회견 전날 한숨도 못 자고 자다가 일어나서 펑펑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고 김복동 할머니에 대해서도 정대협에 이용만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대협에서 위안부를 이용하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용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만두의 고명처럼, 네. 밀가루 반죽에 속처럼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정신대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네. 사실 위안부가 이용당한 거다. 이제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김복동 할머니가 2살 많다 자기보다. 네. 그런데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눈도 안 보이는데 미국 가라면 미국 가고 저기 가라면 저기 가고 해가지고 힘들게
돌아다녔는데 너무 힘들어서 배고파서 밥이라도 먹겠다 그러면 우리 돈 없으니까 안 돼요라고 이런 야멸찬 그런 네. 얘기만 들려왔다. 뭐 이러면서 되게 슬퍼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일단 이 고 김학순 할머니가 이제 위안부 피해 사실을 최초 증언했습니다. 이제 92년인데요. 이 이후에 윤미향 당선인이 한 농구 경기에서 이제 모금 활동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 모금 활동한 걸 봤는데 이 모금 활동이 끝나고 나서 배가 고프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돈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분명히 이용당한 것이 맞다. 라고 이제 주장을 펼쳐 나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현재 사죄와 배상을 중심으로 한 운동 방식에서 좀 벗어나자라는 이야기도 좀 남겼는데요.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통해서 접근해야 된다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 데모 방식을 바꾸자는 것이지 끝내자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고 위안부 문제의 사죄와 배상은 1000년이 가고 10,000년이 가도 반드시 일본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정말 마음이 아픈데요. 어쨌든 일본 학생들하고 한국 학생들이 역사를 바로 잡아서 바로 배워서 둘이 손잡고 정말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이고 근데 정말로 학생들 농구와 경기하는데 거기까지 가서 모금통을 들고 모금을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되게 부끄러움을 느꼈다. 이런 말이 좀 마음이 아픈데요. 정 의원은 이런 할머니의 회견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말은 했으면서도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일단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용수 할머니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역시나 조금 실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입장 표명이 없었다라는 이제 공식적인 사과문이라든지 이제 정 의원 측에서 내놓을 수 있는 공식 보도문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인데요. 설명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수 할머니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생길 부분이라든지 또는 정 의원 측 입장에서 오해가 생길 만한 부분에서 그것은 아니다라고 정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설명 자료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용수 할머니는 할머니를 앉혀서 증언을 한번 받은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남겼고 1993년부터 책을 6,500원에 파는 것을 봤다. 그래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남겼던 것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책이라는 것은 정대협 등이 발간했었던 이제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 위안부들 증언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가격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분명히 우리 얘기를 듣고 또는 우리 얘기를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돈을 받고 정대협 측에서는 이제 돈을 어떻게든 벌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제대로 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고 여기에 대해서 정 의원은 이제 한국정신대 연구소 연구원들이 참여해서 분명히 증언 채록을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피해자의 존재를 알리고 이야기를 했었다. 그리고 이 정대협 초대 대표를 맡았었던 윤종옥 이화여대 명예교수 그리고 정진석 서울대 명예교수 등이 참여했었다라고 정 의원 측은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엇갈리기는 하는데요. 일단 이용수 할머니가 얘기했었던 부분은 역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증언집이 나갔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증언집 역시 돈을 받고 판매했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무엇을 배신당했고 무엇을 이용당했다고 느끼셨는지 난 이거를 좀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좀 하나하나씩 다 좀 의문이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얘기를 화나는 얘기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앞 얘기도 좀 속상한 얘기였지만 MB 때 네. 외교안보 수석을 지냈던 천영우 전 수석이요. 네. 쓸데없는 데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지적을 했습니다. 일본이 원하는 대로 맞춤형 인터뷰를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정 의원은 피해자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정대협은 정의기억연대 전신으로 90년대부터 위안부 피해자를 찾고 증언을 기록하면서 일본의 만행을 국제사회에 알려왔습니다. 근데 이러한 단체에 대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다라고 일방적인 인터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물론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극우 인사라든지 일부의 인사들이 일본의 극우와 발맞춰서 이런 발언을 남기기도 했었고 굳이 또 일본의 언론과 인터뷰하지 않더라도 자신들의 독자 이제 인터뷰를 많이 남겼었는데
그래도 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까지 맡았던 사람이 일본 극우에 입맞춘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것을 일본 극우 매체에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이해할 수가 없고 중요한 것은 이제 천영우 전 수석이 정의연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 시류에 발맞춰서 또 여기서 말씀드리는 현 시류라는 것은 윤미향 당선인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또 이건 또 역시나 이용수 할머니 맞아 욕보이는 이 이야기를 남긴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정확히 뭡니까? 우리나라 정신대나 이런 주장하는 건 전부 다 잘못됐다.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다 욕심 꾸러기들이다.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정말 나라의 녹을 먹었다는 사람이 진짜 한심합니다. 아, 참. 네. 부끄럽기도 하고 굉장히 분노합니다. 네. 자, 그리고요. 재정이 경제를 살릴 치료제다. 정부는 이렇게 말하면서 내년까지 나라 돈을 더 풀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맞습니다. 28일에도 이제 대통령이 두 당의 원내대표를 만나서 선제적인 대응을 하겠다. 3차 추경안에 대해서 합의를 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전 세계가 이제 전례 없는 경제 전시 상황을 맞았는데요. 당정청은 협의를 내서 일단 재정 건전성 문제도 해소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겠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또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전략적으로 재정을 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일단 과거 경제 위기에서도 적극적인 재정 지출이 위기 탈출의 발판이기도 했었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미국은 이제 재정 정책을 총동원해서 경기 부양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도 역시 경제 위기가 이제 예상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대통령이 이런 얘기도 했죠. 지금 불이 났는데, 물이 네. 남아있는데, 그냥 물을 빨리빨리 다 부어서 불을 꺼야지. 아, 물 아껴 써야지. 그러면서 천천히 불을 끄다 보면 불이 안 꺼진다. 우리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있습니다. 밑이 빠진 독엔요, 물을 찔끔찔끔 부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한꺼번에 막 파워 부어야지만 네. 그 독이 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필요할 때는, 물론 어렵겠지만 필요할 때는 막 퍼 부어야 그래야지 경제가 돌아가고 순환이 된다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네, 간단하게 요거 하나만 할까요? 오늘부터 마스크를 안 쓰면 버스나 택시 못 타죠? 예, 맞습니다. 바로 오늘부터인데요. 사실은 이제 이런 대중교통에 대해서 이제 승차 거부라는 것은 승차 거부를 하는 게 적용이 안 되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이제 방역 의지를 담아서 버스 기사 운전사들이라든지 또는 택시 운전기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승차 거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비행기는 바로 내일부터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분 마스크 꼭 잊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마스크 잊어버리고 그냥 가셨으면요. 지하철역 인근이나 역사 내나 아니면 인근에 있는 편의점 여기서 판다니까요. 거기서 구입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꽃기호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창석 꽃기호 평론가였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어제는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폭로를 이은 2차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운동을 하는 많은 활동가들도 이 기자회견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늘은 미국에 있는 배상과 교육을 위한 위안부 행동이라는 단체의 김현정 대표와 연결을 해서요.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배상과 교육을 위한 위안부 행동이라는 단체인데 어떤 곳입니까?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희는 네, 말씀하세요. 서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 있는 현지 커뮤니티 단체고요. 네. 미국 내에서 위안부 이슈를 알리고 교육하고 그리고 이제 일본을 압박해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국이 주 거주지가 활동지가 아니고 캘리포니아 주에서 있고 또 실질적으로 외국에 이제 이런 일본에 그동안 있었던 만행을 알리는 그런 단체다 이런 얘기인데요. 우선 네. 이용수 할머니하고 인연이 있었던 거죠? 네, 이용수 할머니를 제가 처음 뵌 거는 2007년도 마이콘다 의원이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일본 정부에게 공식적인 사죄와 명백한 그런 의사표명, 사죄, 그리고 할머니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라라는 것을 촉구하는 연방 하원의 결의안이 발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전국적으로 동포사회에서 그 캠페인이 일어났는데 그 캠페인을 할 당시에 이제 저희가 이용수 할머니를 한 달간 미국에 모시고 증언을 들으면서 정치인을 만나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그런 캠페인을 펼친 적이 있었고, 그때 이용수 할머니 통역을 제가 맡아서 한 달 동안 쭉 다니면서 할머니 말씀을 가까이서 아주 많이 들었고요. 그 이후로도 이제 계속 위안부 활동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 꾸준히 활동을 하면서 뭐 김복동 할머니라든지 강일출 할머니라든지 이옥선 할머니라든지 그러니까 다른 할머니들이 또 미국에 오셨을 때 또 만나 뵙고 같이 활동하고 그렇게 할머니들과 많은 시간을 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런 활동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어가지고 미국에 뭐 소녀상 설치라던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리는 활동 이런 것들도 다 이어지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활동을 해서 성공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글렌데일 시와 협력을 해서 그렇죠. 시립공원에 해외 최초로 소녀상을 세운 거. 그러니까 이거 시의 소유고요. 네. 또 그런 소녀상을 철거하려고 일본 정부가 무진 애를 씁니다. 네. 지금까지 그 시도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소녀상을 철거하려고 시도하는 일본 정부와 싸우는 역할. 그래서 소송도 걸었었고요. 네. 그 소송을 방어하는 글렌데르 시를 위해서 방어하는 그런 역할도 지원을 했었고, 할머니도 돌아가시면 저희가 추모제도 열고 정치인들도 초청하고 또 샌프란시스코에도 독특한 그 새로운 모양의 그 위안부 기린비 소녀상이 서 있어요. 네. 그러한 기린비 건립 활동에도 참여하고 또 캘리포니아 주 공립고등학교 교과서 교과 과정에 위안부 문제를 포함시키는 캠페인을 또 동포사회와 함께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됐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최초로 캘리포니아 주에서 10학년 세계사 교과 과정에 위안부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교사들을 위한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하는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대표께서는 가족 이민으로 21살 때 미국으로 건너가셨고 졸업한 다음에는 법정 통역사 일을 하셨는데 이제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바로 이 홀로코스트와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인권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 때문이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신 걸 제가 인터뷰를 봤는데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외에서 한국을 바라보면서 정말 너무 안타깝고 우리가 뭐가 좀이라도 도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된 이런 운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맞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이제 처음에 제가 이 운동에 발을 들이게 된 이유가 사실은 마이크 혼다 의원이 일본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를 향해서 이 전쟁 범죄를 일본 정부가 철저하게 받아들이고 사죄를 해야만 일본도 더 좋은 국가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일본에 대한 애정에서 이러한 결의안을 발의를 하신 것인데 네. 일본에서는 완전히 공공의 적이 되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떤 한일 간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저는 세계 보편적인 인권 문제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여성이라면 누구나 정말 가까이 가슴 깊이 이제 맺힐 수밖에 없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문제, 이런 연결고리가 너무나 중요한 이슈구나,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에 또 할머니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그런 강력한 파워풀한 증언을 바로 옆에서 들으면서 이 운동은 도저히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과는 다르게 10년 이상 지금 몸을 담고 있는 상황이 됐네요. 그렇군요. 2007년 7월 30일 미국 워싱턴 연방의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사죄 결의안이라고 하는 게 통과가 됐는데 이게 121 결의안이라고 이제 불립니다. 이것이 네, 맞습니다. 네, 미국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채택이 됐고 이 결의안을 상정한 의원이 사실 그 일본계 의원이었고 네. 우리
부끄러운 일본의 역사를 사죄하는 의미에서 이 결의안을 채택한다. 이 말을 듣고 본인도 너무 감동받아서 이 일에 뛰어들게 된 거다. 그런데 외국에서 이제 현재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윤미향 당선인 관련 여러 가지 얘기를 접하셨을 텐데요. 네. 어떤 심정이 있었습니까, 솔직히? 일단은 그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30년 동안 정말 온 마음과 온 에너지를 다 쏟아서 열심히 노력해온 부분은 분명히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진정이었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또 만약에 이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할머니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가 이제 할머니가 그동안 쭉 정대협하고 30년 동안 활동을 해 오시면서 이렇게 관찰하고 느끼시고 이제 쌓여왔던 그런 문제의식이 이번에 폭발을 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분명히 이 위안부 운동의 정당성과는 분리를 해서 고칠 점은 고치고 책임질 점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깨끗이 털고 이 기회에 위안부 운동이 한 단계 더 발전한 성숙한 시민운동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정의연뿐 아니라 지금 남이의 집에서도 회계 부정과 관련된 그런 스캔들이 터져 나오고 있고 사실 물이 오래 고이면 썩기 마련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아픈 과정이지만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잘 수술을 하고 잘 회복을 해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이 근본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았고 또 이거를 너무 정치 공학적으로 이용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듣고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되는 문제, 근본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일본 정부를 향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대표님께서는 자신의 SNS에 이러한 글을 올렸습니다. 참다 한 말씀만 올리겠다. 그러면서 이용수 할머니가 정대협과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문제의식을 털어놓은 지 벌써 10년이 다 돼간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셨고요. 또 하나는, 정의연을 비롯한 이 국내 위안부 운동 단체가 그 기금 사용, 모금된 기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특히 이용수 할머니의 미국 방문 당시의 비용을 정의연이 된 게 아니라 현지 동포 단체들이 모두 부담했다. 그런데 정의연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얘기가 나와서 이건 매우 유감이다. 또 특정 정치 세력이 추구하는 방향에 부합하는 활동만을 선호해온 폐쇄성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더 이 활동을 좀 왜곡시키고 변질시킨 거 아닐까 뭐 이제 이런 내용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사실 그런 비판 의식을 저희가 가지기 시작한 것도 사실 꽤 되는데 이용수 할머니가 저희들하고 이제 편하게 말씀을 하실 때는 네. 그런 여러 가지 불만을 말씀을 많이 하시다가 그래도 또 한국에 가시면 또 마음을 다 잡고 다시 수요 시위에도 나가시고 다시 정연하고 또 활동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할머니가 저렇게 참고 이 대의를 위해서 운동 전체를 위해서 저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먼저 건드릴 수 있겠는가 해서 저희도 참고 있었던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할머니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시는데 저희는 그냥 보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한국에서 보니까 너무나 할머니가 마치도 무슨 돈 욕심이 난 노인네처럼 어떨 때는 뭐 치매 노인 환자처럼 너무 참을 수 없을 만큼 할머니에 대한 모욕과 비방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우리가 이용수 할머니의 목소리 그리고 그 할머니가 지금 진정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 정말 사람들이 너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싶어서 한마디 보탠 겁니다. 네. 그런데 사실 저는 어제 이제 인터뷰를 보면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제주는 곰이 넘고 돈은 몇 놈이 가져간다. 또 나는 30년 네. 동안 이용만 당했다. 끌려다녔다. 팔려다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이용당했다고 생각하시고 어떤 부분을 끌려다녔다고 생각하시고 이러는지 어떤 부분을 배신당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 이제 조심스럽게 네, 할머니의 생각을 짐작을 해본다면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30년 전에 할머니가 이제 등록을 하시고 이제 내가 위안부였다라고 밝히고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저희가 할머니 그러면 증언은 처음 언제 시작하셨어요? 여쭤봤더니 나는 증언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시면서 어느 날인가 일본에 가자고 하더라. 그래서 일본에 갔더니 이야기를 하라고 하더라.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증언이라는 거를 하시기 시작을 하셨는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물론 이제 모든 그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체계가 잡혀 있지 않고 또 다 경험님들이 없으시니까 서툴렀겠죠. 그런데 이제 할머니들한테 이게 증언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지금 정치 상황이 어떠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은 누구고 이게 굉장히 좀 민감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은 이슈잖아요. 네. 그리고 할머니가 또 어떤 부분에 말씀을 하실 때는 또 할머니의 진의가 왜곡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 할머니가 굉장히 빨리 이해를 하시고 굉장히 말씀을 잘 하시거든요. 저희가 정말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동안 활동을 하면서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 정말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굉장히 스마트하신 분이고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할머니가 끌려다녔다는 그런 억울한 생각이 드시는 거고 단적인 예로 2015년 합의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이제 2014년, 2015년 이럴 때 이렇게 한참 국장급 회의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한 번도 일본이라는 나라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어떤 상대자하고도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나라예요. 네. 그런데 그때 국장급 회의가 실제로 열리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이게 기회일 수 있다. 제대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라는 생각에 저희는 비록 외국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굉장히 열심히 들여다봤거든요. 그 네네. 언론 보도를. 마침 할머니가 미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여쭤봤어요. 할머니 국장급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국장급 회의가 한 대여섯 번 벌써 있었던 때인데 할머니가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더니 또 분노하시는 거죠. 이렇게 할머니들을 소외시켰군요. 그런 식으로. 또 예. 함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힘들더라도 이런 상황이고 지금 이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할머니 의견은 어떠세요? 그리고 우리 의견은 이런데 우리가 볼 때 상황을 분석을 해볼 때 할머니 의견하고 좀 다를 수 있지만 토론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네. 거에 굉장히 많이 분노를 하셨었고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쌓였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할머니가 이제 표현을 하시면서 좀 두서없을 수 있죠. 하지만 할머니의 진행은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네. 짐작을 합니다. 제가 아주 짧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난 15일에 해외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정의연과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 지지 성명을 냈습니다. 정의연 활동을 높게 평가하고 인권 침해와 추측성 보도는 좌시하지 않겠다 이랬는데 해외 활동가들의 입장은 정확히 어떤 겁니까? 짧게. 예. 저희가 미국에서 활동을 하면서 사실 그 윤미향 씨, 정의연이 글렌델의 그 소녀상을 이제 저희가 제막식을 할 때 초청을 했었는데 그때 오셔가지고 이제 나비라는 단체를 만들고 가셨어요. 근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위안부 활동하는 단체들이 다 한 마음으로 함께 연대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좀 분열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또 이제 그런 분들, 나비라든지 이런 분들하고만 계속 이제 활동을 하시고, 그런 문제를 쭉 지켜보면서 저희가, 지적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오랫동안 생각을 해온 네. 것이 있었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문제 제기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동의를 할 수는 없었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에서 배상과 교육을 위한 위안부 행동 케어를 운영하는 김현정 대표였습니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2부로 돌아가겠습니다. 진짜 정치에 대해 다 알려준다. 박스트라다무스의 진정. 네, 쏟아지는 소식들 속에서 깊이 있는 분석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바로 그분, 박스트라다무스 박지원 민생당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네, 어제 이용수 할머니 2차 기자회견 보시고 의원님께서 SNS에 글을 남기셨습니다. 할머니가 네. 너무 논리 정에 나서서 놀랐다. 일본의 사과와 배상 요구에 숙연해졌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요. 소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글쎄, 우선 할머님께서 연세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렷하게 원고도 없이 아주 정연하게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용수 할머님에게 기억력이 쇠퇴됐다, 심지어 치매 이런 말씀까지 하는 것은 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네. 윤미향 당선인은 그런데 끝내 이 기자회견 자리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째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할머님께서 윤미향 당선자에게 그 자리에 오라고 그랬지만은, 간다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안 나오리라고 생각했고, 할머니께서 어제 정미향이,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다라는 그런 아주 말씀을 굉장히 흥분해서 하셨는데 어떻게 됐든 윤미향 당선인도 이제 검찰 수사를 대비하고 그 결과를 봐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 본인이 생각할 때 이러한 것이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다고 하면은 스스로가 태도를 결정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기자회견 중에서 나를 30년 동안 끌고 다니면서 이용만 했다. 그리고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몇 놈이 챙겼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나를 배신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요. 이 말이 정확하게 무슨 뜻일까요? 뭘 배신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러한 기부금을 모금해서 정작 그 할머니들에게는 쓰지 않고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니까 네. 어제 그 할머님도 무슨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최근에 알려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검찰이 밝혀주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하신 거 아닐까요? 네. 그러면은 뭘 보고 배신이라고 그럴까요? 뭔가 마음에 딱 맺힌 게 있으시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녹음이 된 녹음을 해서 네. 개인적으로 혹은 잘못 사용되지 않느냐. 우리 이완도 할머님들에게는 참 음식이 먹고 싶다고 배고프다고 해도 돈 없다고 하더니 네. 이럴 수 있느냐. 이런 감성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저도 울었습니다만은 우셨어요? 눈물 나더라고요. 그렇구나. 참. 그렇지만은 아무튼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아닌가. 그렇죠.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의 또 입장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을 본 이후에도 민주당의 입장은 그렇게 막 달라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냥 일단은 좀 사실 결과를 좀 보겠다. 수사 결과를 보고 입장을 밝히겠다 이랬거든요. 이거는 어떤 괜찮은 대응입니까? 지금 민주당으로서도 국민 정서는 그러한지 않는데 무조건 그 결과가 없는데 어떻게 할까? 이것은 좀 고민스럽겠죠. 그렇지만은 저는 정치적 선은 그어줘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는 국민 정서와 반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치적인 선은 어느 정도는 그을 필요가 있다. 이 시점에서는 안 그러면 그렇죠. 힘들다. 여기에 대해서 통합당이 지금 공세를 아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 TF 첫 회의도 열었는데요. 결과적으로 곽상도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이 TF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렇게 저는 결국 의혹 제기를 재탕할 것이고 아, 역시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정치 공세를 해보아야 그렇게 큰 사건이 나오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이 통합당에서 하고 있는 이런 TF 활동 같은 경우는 그 결과를 그렇게 썩 좋게 기대할 것은 없을 것이다. 재탕이다. 의혹의 재탕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은 좀 지켜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밝혀진 내용을 가지고 다시 얘기하는 게 필요하겠다. 예, 이런 예.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다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통합당의 선택은 결국은 또다시 김종인 비대위 체제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어제 저희하고 조경태 최고위원이 인터뷰를 했는데 아직 확정 아니다. 전국위원회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조금 계속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내비치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조경태 최고위원 등 몇 중진 의원들과 그 내부에서는 반대도 있지만은 아직 조경태 의원이 지적한 대로 선출은 된 건 아니죠. 네. 그렇지만은 일단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는 출범한다. 저는 사실상 그렇게 봅니다. 네. 출범을 한다. 그리고 그럼 예, 그렇게 예. 가는 게 맞습니까? 출범하는 게? 맞고 안 맞고는 지금 뭐 판단하기는 조금 이르죠. 어떻게 됐든 김종인 위원장은 좌우를 즉 진보와 보수를 넘나들면서 네. 그때마다 필요한 말씀들을 바꾸고 있잖아요. 네. 이번에도 저도 깜짝 놀란 게 네. 지난번에는 40대 경제 전문가를 내세워야 된다라는 의미의 말씀을 하시더니 이번에는 그 중진들이 반발하니까 언제 보면 40대가 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저는 깜짝 놀란 게 어제 보수당인데 네. 보수란 말을 쓰지 말자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마치 박근혜 대통령 후보에게 경제면지화를 사실상 도용해가지고 선거의 재미를 봤잖아요. 이런 면에 굉장히 능수능란하신 분이라 역시 휘황찬란하게 출범시킨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에 이제 좀 전에 언급하신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보수라는 이름을 떼야 된다. 이런 건 네.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 거가 사실은 앞으로 미래통합당의 비대위원장이 되면 우리 통합당을 이런 식으로 내가 체질 개선시키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라고 봐도 됩니까? 글쎄요, 뭐 선언까지는 아니지만은 또 그분이 언제 가서 내가 40대 얘기했느냐 하는 식으로 걷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주시할 필요가 있겠죠. 아, 말을 조금 왔다 갔다 하시는 편인가요, 그러면? 그런 편이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요, 그,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게 있고 전당대회에 가는 게 있는데, 사실 조경태 최고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남아있는 최고위원 중에서는 사실 가장 다선이기도 하고요. 내심으로는 빨리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대표가 되고 싶었다. 이런데 자꾸 비대위 얘기 나오니까 싫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김종인 대표가 당대표를 하겠다 하는 것은 금시초문인데요. 네. 아니, 조경태. 조경태 의원은 당대표 나가겠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그런데 싶어서 그런 지금 거죠. 네. 물론 특수한 경우도 있겠지만은 사실 야당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선출하더라도 네. 임기를 다 못 채우고 뭐 보통 1년 내외에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김종인 위원장은 자기가 정해놓은 대로 결정을 했잖아요. 네. 사실상 뭐 1년 임기를 가지고 있는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초유라고 봐도 될 거예요. 지금까지 비대위원장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라는 네. 고정관념을 가지고 예를 들면은 저도 비대위원장을 3번 해봤지만은 그때마다 전당대회를 신속 정확하게 중립적으로 치룬다
이런 것들이 목표였는데 네. 물론 박근혜 비대위 이러한 것도 있었지만은 이번에는 글쎄요. 내년 재보궐선거까지 치르고 그 결과에 따라서는 그러면 대통령 선거가 이제 8개월 남아요. 네네. 그래서 전당대회를 해가지고 대통령 후보를 이 통합당에서 하려는지 김종인 체제를 그때까지 연기하려는지 그러한 것도 지금 뭐 언론에서는 설왕설래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네. 지금 이제 이거 하나만 끝으로 여쭙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또 핫 이슈 중에 하나가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사건 재조사, 뭐 재심 이 얘기가 사실 뜨거운데요. 당시에 뇌물을 주었다라고 하는 한만호, 고 한만호 씨의 구치소 비망록, 이 비망록의 내용하고 당시 같이 수감되었었다라고 하는 다른 재수자들의 증언들이 나오면서 검찰이 회유하고 어떤 전략을 짜서 한명수 전 총리에게 돈을 준 것으로 하자는 그런 뭐 작전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예전에 박 의원님 그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 받으실 때 수사 받으실 때 그 패턴하고 좀 비슷하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저하고 똑같아서 사실 그쵸. 한명숙 전 총리의 1차 재판이나 2차 재판은 제가 민주당 원내대표 당시 또 법사위원으로서 추궁을 많이 한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 저와 비슷해요. 네. 불러서 조작을 해가지고 끼워 맞춰 나갔는데 그때 우리 노영희 변호사께서 제 변호사 하셨잖아요. 예. 우리가 그 금융위원장이 상임위원 회의 중에 제 전화를 받았다라고 네. 했는데 결국 국회 방송의 동영상에 그 금감원장이 답변할 때 금융위원장이 옆에 서 있었다는 그 사진이 나와서 제가 무죄가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때 돈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때 저축은행장의 말이 번복이 좀 있었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 저는 제 경험으로 사실 김대중 대통령님의 장남 김홍일 의원도 그렇게 증거를 조작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아서 의원직을 박탈한 것을 네. 보았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명숙 전 총리의 그러한 그 증거 조작 같은 그러한 것은 반드시 재수사를 재심을 해야 된다 하는 제 경험에서 네네. 제가 주위에서 본 것에 의하면은 해야 되고 이 관계를 누구보다도 저도 많이 알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한 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박지원 의원께서 정치자금법 혹은 뇌물수수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실 때와 재판 받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한명수 전 총리에게 뭐 뇌물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 구조하고 똑같다. 그래서 사실은 더 눈길이 가기도 했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라도 재수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다. 아무튼 뭐 네. 99마리의 양도 중요하지만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됐든 그 인권이 침해되고 그렇게 수사가 조작돼서 잘못된 것이 나타났다고 하면은 반드시 재수사해야 된다. 재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 변함이 없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지원 민생당 의원이었습니다. 조용히의 출발 새 아침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